있습니다. 콘빵 공기만 있습니다. 공갈빵. 노라조의 빵이 흐르고 있는데요. 소라빵에는 소라가 없지만 소라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찰떡궁합 식품이 있네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소라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고 두부에 부족한 아연, 엽산 등의 무기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입맛을 잃은 분들께도 입맛 회복 요리로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소라 주로 어떻게 드시는지요? 맛있게 먹는 방법, 소라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 소라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이 밀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밀 수출이 줄어들면서 남미 국가들의 밀 수출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챙기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뚫고 밀 수출을 계속 하긴 합니다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것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업 리서치 회사인 에그리소스에 따르면 이 전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면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6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 곡물 정보 제공업체인 에그플로에 따르면 앞에 말씀드렸던 남미 국가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이런 나라들이 밀 수출이 2배 이상 급증했고요. 호주도 7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흑해 연안 국가들도 밀 수출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 대부분을 자국에서 소비하던 인도를 대안으로 찾는 나라들도 있고요. 예. 인도 정부도 수출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밀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요. 아일랜드가 3월 달에 밀, 귀리, 보리 등을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연합도 보존 목적의 휴경지를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휘발유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는 비율도 낮추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 작물 생산을 늘리는 데 필요한 예산 5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밀수급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라보뱅크 애널리스트는 비료 가격이 오른 데다가 이 다른 작물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주요 식량 생산국이 밀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옥수수,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거대 글로벌 곡물 기업들은 큰 이익을 또 얻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밀 가격이 40%, 옥수수 가격 35% 이상 올랐거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남미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기상 악화가 겹치면서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줄지 않는데요. 예.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르자 세계 주요 곡물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1분기 순이익이 10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3% 급증했습니다. ADM은 세계 4대 곡물 기업을 일컫는 이른바 ABCD 가운데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4대 곡물 기업인 번지, 이 기업은 이제 B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기업도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실적을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4.26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6%나 이익이 늘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곡물 기업이고요. 세계 최대 오일시드, 그러니까 기름을 짤 수 있는 종자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회사 이익이 많이 늘었으니까 주가도 올랐겠어요. 네, 요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기업들을 샀으면 수입이 꽤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 번제 CEO는요, 시장의 혼란 때문에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강한 수요에다가 공급 감소가 겹쳤기 때문에 마진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기업들 주가도 올해 많이 올랐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ADM 주가가 올해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먼지 주가는 20% 이상 상승했고요. 제가 A, B, C, 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C는 미국의 카길이라는 회사고요. D는 프랑스의 루이 드레이푸스라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샀으면 이런 말을 또 여기서도 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료 가격이 크게 올라서 농가들이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 각국의 농가들이 동시에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식량 생산량 전망이 그래서 암울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국제 비료 가격은 암모니아 생산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더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칼륨 비료 주요 성분인 탄산 칼륨을 생산하는 벨라루스 업체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고 공급망 혼란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산염 비료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의 재고 확보를 위해서 수출 통제하면서 국제 비료 가격도 더 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세계 비료 산업과 비료 가격 결정 체계에 혼란이 생기면서 가격은 급등을 한 겁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요소 가격이 포대당 3,000페소, 우리 돈으로 72,000원으로 작년 대비 1년 만에 3배 이상 올랐습니다. 3배 이상이요? 네. 비료를 못 쓰면 작물 생산량이 당연히 줄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 미작 연구소에 따르면 비료 가격 급등 여파로 올해 아시아 지역의 쌀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5억 명분이 먹을 수 있는 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의 경우에는요, 이 칼륨 비료 사용량이 20% 줄어들면서 수확량이 14%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페루 농업부는 요소 비료 18만 톤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비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쌀, 감자, 옥수수 등 이런 작물의 생산량이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질소 비료 생산업체인 미국의 CF 인더스트리의 최고 경영자 역시 비료 사용 감소가 특정 지역에서는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과 2011년에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식량 폭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비료 가격 폭등 이야기한 식량 생산량 감소가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몇 달 또 몇 년까지 식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요. 영양 부족 또 정치적 불안 나아가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주로 작물에 관해서 좀 전망을 알아봤는데요. 네. 한편 이탈리아 로마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야생 멧돼지를 도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주거 지역에 출몰하는 야생 멧돼지떼로 골몰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인 도살 작업을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마에서는 지난주 시 외곽의 한 자연보호구역에서 죽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검출된 데 이어서 ASF 의심검사 사례건 2건도 다시 보고가 됐습니다. 올해 초 이탈리아 북서부 리구리아 그리고 피에몬테주에서 처음으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이후에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리구리아 그리고 피에몬테에서 이미 110건이 넘는 ASF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이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네. 치사율이 매우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전염병이고요. 전염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감염 우려가 없긴 합니다만 돼지, 멧돼지에게만 전파가 되는데요. 양도 높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F가 중부 지역까지 전파가 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탈리아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멧돼지 떼 문제와 씨름하는 로마시가 위기의식이 더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시 외곽에 대규모로 서식하는 멧돼지가 수시로 주거 지역에 출몰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주민을 공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ASF까지 발생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도살 외에 뭔가 예방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시당국이 ASF 검출 멧돼지가 발견된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을 해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한편 멧돼지가 먹이를 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거 지역의 쓰레기통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방편은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결국은 로마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도살까지 검토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로마가 속해 있는 라치오주의 당국자는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보건부 관계자도 멧돼지가 도시, 공원, 주거지역에 침입하고 있다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선별적인 도살 계획을 고려할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에는요 230만 마리의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고 이 가운데 로마를 포함한 라치오 지역에 10만 마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해외 농업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이번엔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이 기존 SNS에 대해서 피로감을 좀 호소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SNS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안티 소셜 미디어 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티 소셜 미디어, 뭐 기존의 소셜 미디어를 부정하는 그런 건가요? 네, 뭐 생각해 보시면 소셜 미디어를 우리가 쓴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글을 쓰시기도 하실 텐데 그 사진 한 장 올릴 때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뭐 구도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필터도 넣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SNS 하는 게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사진 올리려고 하는 건 참 고민되기도 하고 또 하루에도 수십 차례 막 들어가서 내 거 사람들이 많이 봤는지 뭐 좋아요 많이 누는지 이런 거 보다 보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소셜미디어를 왜 쓰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소셜미디어를 좀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방식의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셜미디어를 우리는 좀 싫어한다라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깃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들의 앱이 있나요?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방식을 좀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요. 예를 들면 포파라치라고 하는 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SNS에서 이제 뭐 이른바 셀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나를 내가 직접 찍고 그걸 예쁘게 꾸며주는 건데 일단 이 앱은 셀카를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금지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냥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카메라로는 찍을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거의 컨셉은 누군가가 나를 찍어준 사진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스스로 나를 찍어서 예쁘게 만드는 이런 건 아닌 뭐 이런 앱들도 있고요. 예. 디스포나 뭐 이런 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또 바로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예쁘게 찍으려고 어떤 분들은 카페 가면은 뭐 예를 들면은 커피는 안 드시고 사진 막 100장씩 막 찍으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 앱은 어떤 거냐면 사진을 제가 찍고 나서 그 사진을 올리려면 하루의 시간이 걸려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우리 아날로그 필름 같은 거죠. 그래서 인화하듯이. 그렇죠. 인화하듯이 하루가 지나야지만 올릴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을 수는 없는 뭐 이런 앱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앱 중에 비리얼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게 2019년 12월에 원래 출시가 됐던 앱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이용자의 65%가 올해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올해 1분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이제 그 SNS 다운로드 순위 4위를 기록했고요. 주로 대학가에서 입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데 이 앱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네. 자신의 일상이나 외모를 꾸밀 시간을 이 앱에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SNS에 사진을 올린다라고 하면 정말 수많은 사진 중에 고민하면서 또 그거 여러 번 고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찔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앱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대로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앱에서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게 딱 하루에 한 번입니다. 예. 근데 하루에 한 번인데 그게 또 언제 올릴 수 있는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앱에서 알림이 와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라고 나오면서 2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럼 2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면 그때 앱을 딱 키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얘가 막 1분 59초 58초 하면서 딩딩 진동이 울리면서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그 2분 안에 찍는 것만? 네. 2분 안에 사진을 찍는 것만 되고 사진을 찍게 되면 실제로 저도 써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 앞에 있는 그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저를 보는 이제 그 전후방 카메라가 양쪽에 이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그대로 찍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를 예쁘게 꾸민 필터 같은 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됩니다. 전혀. 네, 2분 안에 제가 막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도 제공해주는 예쁘는 필터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처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만 뜨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2분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찍거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진 그리고 내 그냥 그대로의 모습 필터가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찍게 만들어주는 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앱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이 딱 6시 38분이거든요. 네네. 지금 알람이 왔어요. 네. 그럼 40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찍었어요. 그럼 오늘은 전 이걸 못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제가 24시간 안에 사진을 안 올렸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SNS를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들의 사진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의 그냥 앱을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왜냐하면 제 거 뭐 한 장 뜨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앱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조건 24시간 동안 찍은 한 장의 사진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친구들의 뭐 옛날 뭐 열흘 전 사진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지금 24시간 안에 올라간 사진만 보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쓰기 위해서는 제가 그 시간 안에 꼭 사진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모티콘이나 감정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뭐 이런 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2분이라는 시간이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근데 네. 급하게 찍다 보니까 네.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찍힐 수도 있고 오늘 그렇죠.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오늘 초면인데 만약에 네. 지금 뜨면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럴 수도 있죠. 또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메이크업 전후가 좀 많이 다르실 텐데. 네. 아직 안 했는데. 네, 뭐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갑자기 이 앱이 울려가지고 찍었는데 저는 잘 메이크업이 돼 있는데 제 옆에 계시는 뭐 선배님이나 후배님은 아하. 네, 갑자기 뭐 생얼이시다 뭐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참 민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제일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앱이 울려서 내가 이 앱 쓰고 싶은데 막 갑자기 켜서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형태들의 좀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위치가 공개될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찍힐 수도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앱을 만든 측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이걸 즉흥성이 있는 앱이고 진정성이 있는 앱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줬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팔로우나 좋아요 수나 필터 없이 그냥 우리 일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앱의 형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안티 소셜 미디어 앱들을 소개를 몇 개 받아봤습니다. 네. 주로 날 것을 보여주려거나 의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Z세대에서 이런 앱들에 관심을 보이고 또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젊은 층들 특히나 지금의 20대 초반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그 SNS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이죠. 예. 뭐 멋진 장소 방문하고 멋진 옷 입고 음식 먹고 공들여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 과연 이런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앱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90년대생들이고 프랑스 사람인데요. 예. 이 앱을 왜 만들었는지 처음에 봤을 때 청소년 건강에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기존에 있었던 소셜 미디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를 보고 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앱에서의 핵심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가 줄여보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앱 설명에서도 이 앱은 당신을 유명하게 만들진 않는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기존의 SNS에 그냥 쓰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있었던 친구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앱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식의 기존의 소셜미디어를 좀 대응하는 형태의 앱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SNS라는 게 이렇게 꼭 친구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랑도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존 SNS에 대항마가 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SNS랑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SNS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이 앱은 생각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유명해지고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 원래 SNS냐? 아니면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친한 친구들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게 SNS냐라고 할 때 이 앱은 이제 후자를 생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앱 만든 창업자 역시도 그냥 본인의 친구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앱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앱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 덜 느끼게 될 수 있지 않나. 네네. 네,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비슷한 앱들 중에 초창기에 흥미를 좀 끌었다가 잘 안 된 게 클럽하우스 있잖아요. 그렇죠. 음성으로 하는 SNS. 네. 이런 것처럼 유행이 지나면 좀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기존에 있었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틱톡 같은 경우를 이기기 위한 다양한 앱들이 좀 시도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 회사들도 이러한 곳들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디어는 좋고 되게 개성이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해서 포인트는 기존 소셜 미디어들이 너무나도 베끼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하. 네, 예를 들면 하나의 기능이나 메뉴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쉽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재미있었던 거라도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 말씀해 주신 음성형 채팅 같은 음성형 SNS도 그런 이유들로 비슷한 앱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앱들에서 그냥 메뉴로 하나씩 생겨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되게 독창적인 느낌이었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아류작처럼 된 느낌인데 결국 이러한 지금의 형태 기존의 소셜미디어를 부정하는 앱들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소셜미디어들이 금방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데서 독창성을 얼마나 잘 계속 유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SNS 앱들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기존의 SNS의 아성을 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아침 기온 서울 14도, 대전 13, 부산 14, 전주 14도로 출발을 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3, 대전 25, 대구 26, 전주 25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습니다. 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기질은 좋네요. 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말했고요. 이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위기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를 35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선 직후 강조했던 통합이나 소통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강조하면서 경제 성장을 언급한 한편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핵 개발을 중단하고 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와 용산을 오가면서 이 첫날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 취임식 후 용산으로 가서 잠시 직무를 받고 이후 국회에서 열린 경축 행사에 참여했으며 또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었던 첫 결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도 임명했는데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한하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밖에 김대기 비서실장과 오수석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이 대통령실의 정무직과 각 부처 차관에 대한 임명도 단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로 귀향을 했다고요. 네,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이 국회 취임식 참석 후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관용 차량을 타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이 서울역에는 1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지지자들이 환송을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약속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라면서 저는 해방된다라고 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울산역을 거쳐 양산 통도사역에 도착했는데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부유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마을을 메운 지지자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대통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74년 만에 개방이 됐어요. 네, 조선시대 경복궁의 후원이었던 청와대는 지난 1948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름만 경무대에서 청와대로 한번 바뀌었을 뿐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이 지나면서 이 업무를 보던 곳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직무에 돌입하면서 이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7분 청와대 정문이 열리고 매화를 든 시민 74명이 입장했는데요. 74명은 74년 만에 청와대가 개방됐다는 걸 의미하고 이 매화는 봄이 가기 전에 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뜻한다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서초구 자택에서 한동안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3차례 모의 실험을 시행해서 이 과도한 불편이 없을 것으로 확인했다라면서 교통 신호를 고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편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 또 하나 제기가 됐다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여러 경력 중에는 이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해당 앱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이 등록된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진 것인데요. 이 한동훈 후보자 장녀와 이중 사촌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이 미국의 학생 경연대회에도 출품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그런데 이 앱을 만드는 데에도 전문 개발자가 도움을 줬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 앱의 시연 현상이 노출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니까 한 남성이 자신이 200만 원의 돈을 받고 이 앱을 개발해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발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중년 여성이 온라인 대화로 제작을 의뢰했다고 밝혔고 학생들과 앱 개발 관련해서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미국 해당 대회의 규정에는 이 자원봉사자로 멘토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 코드 작성을 포함해서 학생이 제출하는 어떤 부분도 제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하는데요. 이 앱 개발자는 멘토 등록을 했냐라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분당갑 보궐선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분당갑 보궐선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앞서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분당갑 공천 면접에 응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면접을 보게 될 감회가 새롭다라면서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에는 윤영선 당협위원장을 공천했고요. 이 국민의힘 홍준표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이 대구 수성을에는 이인선 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치 관련 소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 외적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장애인 아동을 폭행한 언어치료사가 있었다고요. 네, 서울의 한 공공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가 이 장애 아동들을 학대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 서초구의 공공장애인 복지관 언어치료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선생님이 때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부 CCTV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을 보고 지난달 25일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된 CCTV 영상에 따르면 교사는 한 아이의 양팔을 꽉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를 세게 밀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또 일주일 뒤에는 이 교사가 서 있는 아이의 등 쪽을 손으로 또 세게 내리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가 물고 있는 막대 사탕을 자기 입에 넣었다가 다시 아이의 입에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교사는 자폐장애가 있는 11살 또 다른 아이도 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이 CCTV 영상 속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몸으로 누르고 있다가 아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리고 또 문까지 질질 끄고 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같은 교사의 수업을 받는 다른 아이 부모들도 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반성한다라면서도 이 등을 때린 것 외에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요. 또 경찰도 CCTV 자료를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동을 상대로 한 참 범죄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나저나 또 학교 폭력 사건을 애들 장난으로 치부한 학교도 있다고요. 네,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집단 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강원도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학생 여러 명이 피해 학생의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를 들고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10명 조금 넘었으며 이 몸부림을 치니까 팔꿈치로 코를 쳤다라고 말했고요. 이로 인해 온몸에 멍이 들고 코뼈가 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당시 교실에는 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또 학기 초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아이들 장난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피해 학생 부모에게도 했다는데요. 학교 측은 현재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 중이지만 이 당시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